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네오님 활기 넘치는 네네. 셀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제 2022년도 이렇게 네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한번 회고 한번 해주시고 전반까지도 좀 해주시면은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좀 상당히 어려운 해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저희가 희망을 가진 2022년이었지만 끝나지 않았고, 이제 이게 점점 중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2022년도 어려웠었지만 2023년도 또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려움을 또 잘 견디신 분들은 2023년에도 어려움을 잘 또 견디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계속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죠. 네. 그 어렵다는 말씀을 네네. 조금 정량적으로 말하면 네. 그 코스피 지수가 네. 지금 이제 2200으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네네네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네. 2000 밑으로 막 이렇게. 2000 밑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아니더라도.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10%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2000에서 2100대까지. 네네네. 그 사이. 네.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괜찮네요. 네. 그래도 한국이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한국이 수출 순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6위. 원래 네. 한 10몇이 아닌가요? 원래 한 9위 9위, 정도에 10위, 그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9위 정도였지만 지금 한 6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랑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 한국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나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한국은 가공, 수출, 가공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좋은 해법을 가지고 좀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네. 전쟁이 끝나면 네네. 조금 원자재 부분에서 좀 수월해지죠. 수월해지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네네네. 있으면서 그 중국에 네.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괜찮나 보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음. 중국에 우리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도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옛날에는 이제 화합하고 협동하고 이랬지만 지금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네. 네. 저는 한국, 대만,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신흥국들은 사실 갑자기 중국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기업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일부 잃더라도 네. 기회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회가 더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 걸 안 쓰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 거.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서 한국 휴대폰 팔리나요? 안 팔리죠. 전혀 안 팔리고 있어요. 자동차도 안 예. 자동차도 거의 안 팔리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부품만 열심히 대주다가 중국이 커지면은 한국이 살아남을 자리는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이 죽게 되면은 한국이 그 안에서 살아날 기회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 네. 동남아까지. 그러면은 2023년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면 네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주식이
경제가 좋던 안 좋던 저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그냥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일정씩. 네네네네. 왜냐면 사람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이 상품이 좋다, 아니면 뭐 이런 제품이 좋다, 이런 거에서 뭐 느끼는 게 있다면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사뒀다가 목표한 가격이 오면은 뭐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또 여윳돈이 있으면 또 사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B2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네, B2는 긋고 말리겠습니다. 네네. 그 네오님께서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이런 좀 위기라는 네네. 상황이 네네.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뭐 경제라는 거는 항상 어렵지만도 않고 항상 좋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갈 때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죠. 네. 그러면 2023년이 2022년하고만 딱 비교했을 때는 네네. 2022년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딱 그 연도를 잘라서 봤을 때는 네네. 그래도 막 또 그렇게 하락은 아니니까 네네. 그래도 2022년보다는 좀 멘탈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2년에 우리가 하락기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개인들이 다 내년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적인 관점에서는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을 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네네. 점점 나아지는 2024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희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쯤이면 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력이 또 탄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네네. 주식을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어느 섹터나 어느 기업을 좀 사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1위가 삼성전자, 그다음 2위가 카카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국 주식으로는 이제 테슬라, 지금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내년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2차전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네, 2차전지 쪽. 그러니까 배터리랑 2차전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셀과 소재. 네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 그리고 미국은 테슬라인데 네. 이거는 주도주라고 안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를 봤을 때 반도체 이번에 4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상치가 마이너스 1조 원이에요. 네. 마이너스 1조 원 장난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한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이거를 소진시키려면 일단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마이너스가 나도 팔아서 이걸 소진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지금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대가 워낙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많이 팔릴수록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창궐되고 뭐 봉쇄 정책을 펴진 않지만 코로나가 오히려 지금 확산이 되면서 봉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많이 팔릴 상황이 아닌 거고요. 더군다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켜보자고. 네네네. 지금은 뭐 좀 더 2분기까지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재고 물량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물량이. 마이크론도 되게 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적자고요. 감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원은 네, 아직 안 우리나라는 감원은 안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장 증설을 멈추거나 아니면 줄이고 있죠. 계획했었던 걸 줄이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좀 줄이고 있고요. 그렇구나. 아, 진짜 힘든 상황이군요. 네네. 그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지금 생산량 줄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줄긴 하지만. 그렇죠.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어도 그래도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기업들이 야 니네만 계속 그렇게 안 줄이면 우리 다 죽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의 생리는 굉장히 냉정하죠. 니네가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괜찮아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방향성이 생길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치킨 게임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또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 개수가 뭐 몇천 개가 맞아요.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만 해도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반도체 주요 매출처가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PC였다면 그 다음에 모바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다음이 자동차반, 네,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수요를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수요를 줄이지 않고 우리는 그쪽 방향성을 키우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네네.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네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황이 왔을 때 네네. 투자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만 네. 투자해도 돈 번다고. 맞습니다. 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네. 왜냐면 그만큼 그 기업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이 고금리 시대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마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거의 뭐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 뭐 제가 생각했던 한 5, 6%? 네, 5, 6%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근데 지금 은행 이율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네, 한 7, 8% 내야 돼요. 이율을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없이. 사업하는 의미가 없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투자금이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네네. 지금 이제 힘들기는 다 같이 네네. 이제 섹터가 힘드니까 네네. 근데 나중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네네. 거고 지금 가격이 이제 볼 수 없을 거라고 한 네네. 2, 3년만 지나면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드니까 또 저게 희망 고문 아닐까 하면서도 네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뭐 계속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년 뭐 한 1, 2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려울 거니까 뭐 크게 오를 부분이 없어서 지켜보자는 것 뿐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2위 카카오 한번 이야기해보면 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내년에 별로 안 좋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꺾이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예, 지금 내년 상반기, 뭐 내년 중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도 그 금리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향후 뭐 1, 2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이 빨리 도입이 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메타버스가 도입이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발전이 되려면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야 돼요. 아, 다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판매가 많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ETF 중에 네네. 그 탑10 네네. ETF 있더라고요. 네네. 타이거 탑10인가? 네네.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거는 진짜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거의 뭐 50%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네네. ETF가. 네. ETF는 뭐 그냥 그 비슷한 종목들을 골라 담은 건데 1등주가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아마존도 많이 떨어지고 예. 구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반도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스닥 많이 떨어졌다고 네네네. 하는데 탑10 기업들이 더 많이 네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성장주 쪽으로 떨어지는 게 더 컸죠. 예. 그 네오님께서는 지금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네네. 삼전이나 카카오보다는 네. 그래도 2차 전지에 조금 더 비중을 싣겠다. 네,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도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러면은 이런 좀 불황이나 네.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네. 이거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네.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힘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202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생산을 하는 데가 이제 GM, 포드 이런 완성차 기업,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2025년을 이제 기점을 보고 있어요. 그 기간에 새로운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가 이제 독보적인 전기차 회사였지만 이제 경쟁자들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폭락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0도 이제 좀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 방송에서 테슬라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야, 어떤 게 주도를 하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전기차를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테슬라 1000슬라 가느냐, 뭐 2000슬라 가느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2021년이 아마 테슬라 최고가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했을 때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 후반대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분할을 한 5분의 1, 3분의 1 거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이유의 배경은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성장성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 가격까지 간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그 성장성이 꺾였습니다. 네. 네. 특히 중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테슬라 비중, 그러니까 테슬라 판매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6%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 또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특히 뭐 비아디라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성이 꺾이고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 개월 기다려서 사야 할 차가 이제는 계약하자마자 나온다고 해요. 거기다 할인 판매까지. 그러니까 성장성이
꺾여버린 거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계속 들어가신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110인데 더 내려갈 것도 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미국의 3사, 네네. 뭐 포드나 GM이나 이런 네네. 거랑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합쳤을 때보다도 네, 시가총액이 높죠. 그래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거겠어요. 네. 근데 그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성장성이었는데 이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긴 어려운 시기인 거고요. 그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받쳐주려면 다른 회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사실 전기차는 청소기업체 다이슨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고급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든지 자본력과 기술이 되면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인데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만약에 자율주행에서 독보적인 또 기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업에서 뭔가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게 된다면 테슬라가 이제 또 다른 위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로봇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좀 상당히 어설펐어요. 네, 상당히 좀 어설펐고 이제 그런 시도들을 테슬라가 아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면목으로는 또 이 머스크 형님이 헛발질을 또 하셨죠. 트위터 인수.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회사의 돈이 얼마나 많냐가 그쵸.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트위터에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겹쳐서 지금 테슬라에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고요. 이 악재는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전기차 테슬라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2차 전지를 좋게 보느냐라고 의아하게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떨어지는 거지 전기차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경쟁 업체들이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재 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가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 소재를 대는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배터리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거고요. 요게 한 2025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만 보더라도 향후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네. 리튬이 그만큼 급등했던 이유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배터리라든지 소재를 엄청나게 공급을 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배터리에서부터 소재까지 만들려면 향후 한 3년 정도는 미리 주문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5년에 굉장히 많은 전기차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어도 아마 2026년일 거예요.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러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3년을 빼면 2022년에서 2023년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증이 된 거죠. 주문 폭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리튬 가격, 뭐 니켈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었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서 리튬 가격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2023년에도 여전히 주도주로서 2차 전지가 이어갈 것으로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에 팔든 GM에 팔든 현대에 팔든 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중국이 배터리 1위 아니야? 소재 1위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 막았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걸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1위 했던 중국을 막으면 얘네들은 내수 시장에서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해외 시장은 누가 가져가느냐? 한국이죠. 그 수혜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대만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했는데 일본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가 특별히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중국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마저도 중국을 제외시킨다면은 미국과 유럽 시장 전기차는 이제 한국산 배터리나 소재가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여담으로 아까 앞으로 한 3년, 2025년까지는 이 배터리 시장 좋다고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를 2025년이라고 딱 생각하면 2024년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건가요? 뭐 매도라는 게 자기가 목표한 가격에 오면 그게 뭐 2023년에 와도 파셔도 되죠. 그 매도 가격은 본인이 뭐 재무제표라든지 매출, 그 성장성 이런 걸 따져보시고 내가 뭐 10,000원에 샀는데 나는 20,000원이면 난 충분해. 그러면 내일 그 가격에 오면 그 가격에 파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사실 저는 2025년까지 보고는 있지만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따라 또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대로 움직이면 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되죠. 주식이라는 건 뭐 생물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한 가격이 오면 저는 내일이라도 언제든 파시는 걸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전기차 시장을 2030년까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모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3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 속도가 아무래도 좀 처음엔 폭발적으로 가다가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둔화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게 초반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으면 또 조정이 있고 그다음 또 다시 2차 폭발력이 있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레오님께서는 이런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성숙된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디램 시장은 뭐 거의 포화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사업은 앞으로 시장 자체가 또 되게 엄청 커지는데 신생 기업들도 많고 작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일단 섹터 자체가 변모하는 기업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두 종목이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래나노텍 같은 회사는 평광필름, LCD 평광필름을 만들던 회사였지만 뭐 거기에서는 글로벌 1위예요. 근데 갑자기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정했고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업을 하는 미래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섹터 자체가 완전 변화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1위 하는 업체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아직도 디스플레이 업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출이 2차 전지 쪽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주로 변모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가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나노텍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극재 시장은 아직 양극재 시장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음극재도요? 네, 음극재도. 그 혹자는 음극재는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양극재만큼. 기술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를 아무리 높게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음극재 기술력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러겠네요. 네.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가서 이게 종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흑연을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실리콘을 대체를 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실리콘을 한 7%, 8% 정도 섞어서 쓰는데 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밀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 기술을 이제 한국이 굉장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기술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까지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리튬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급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좀 조정을 받긴 하는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포스코 계열사 자체가 자금력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돈이 얼마나 많냐.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은행에 차입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면 그냥 최소한 5, 6%의 이자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그 돈을 지금 어디서 벌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을 좀 좋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 LG 엔솔이나 뭐 SK 온이나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도 더 크잖아요, 시총적으로는. 이미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한 종목들은 블루칩이 아닌 거죠. 예, 옐로칩 정도? 예, 요 기업들은 블루칩이죠. 그러니까 블루칩이 움직이는 구간은 이제 크진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 모 회사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이어받아서 지금 열심히 이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장성에서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약간 유망한 중고등학생 그렇죠. 키워가는 느낌? 미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생 졸업반 애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조금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큰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금력 탄탄하고 그래도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들었을 때도 포스코 케미칼은 든든한 뭐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거기에만 딱 주력하니까 이게 또 약간 섞이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섞이면은 또 그게 좀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주력을 하는 거고. 포스코 얘기가 나와서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말씀하신 대로 그 리튬 원자재를 확보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철강 쪽에서 그래도 이게 뭐 구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돈도 많이 벌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기업입니다. 리튬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철강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철강 시향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아직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주라고 저는 사실 아직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하나 가지고는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 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냥 양극재, 음극재가 주력이기 때문에 딱 2차 전지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아직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아직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꾸 탄소 관련돼서 이제 탄소 중립을 중요한 기치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악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뭐 매출도 저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수 한번 나고 공장 며칠 셧다운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 확 떨어지거든요. 철강은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아무래도 존재를 하죠.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니까 약간 주식 투자는 그 미인 대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로 딱 분류를 해야 네네네.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주가 흐름도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받기에는 조금 네네. 좀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 포스코가 막 양극재, 음극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주력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위 이제 또 전구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인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더 개발을 해서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생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그 폐배터리 같은 것도. 네, 폐배터리도 아마 자회사를 만들어서 돌리지 않을까요? 네. 근데 포스코가 진짜 옛날 그 구산업에서 네. 진짜 변하네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고, 이제 철강은 아무래도 사양 산업이라고 본인들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쌓아온 자금력을 그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금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라고 하지만은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만 좀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포스코 홀딩스도 좋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될 때는 네네. 포스코 케미칼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것도 네네. 괜찮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뭐 조금 뭐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배당도 많이 주니까 네네. 그런 거 좀 갖고 있고 네, 포스코 홀딩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차 전지주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가깝지 않나. 네. 아, 그렇군요.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리튬 네네. 그걸 추출하는 건가요? 네, 염호에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밀도 있게 뽑아내느냐가 기술력인데요. 포스코가 그쪽으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이 야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여기 이거 아무리 뭐 압축하고 뽑아내봐야 우리가 이거 시장에 내다 팔 제품이 안 돼라고 해도 만약에 포스코가 그걸 기술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런 염호들도 또 인수를 해서 좋은 제품 고급 리튬으로 자동차에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리튬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력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가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포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네. 아르헨티나 염호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랑거리죠. 네, 회사에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리튬이라는 게 네네. 전기차나 그 배터리 외에도 네네. 많이 좀 이렇게 응용돼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전자기기에는 거의 많이 다 쓰이죠.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드로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이런 거에도 다 그렇구나.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리튬이 쓰이는 거예요? 네. 리튬 전지가 들어가는 쪽은 거의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네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것들이 리튬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약간 석유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 그래요. 그래요? 리튬을. 네. 하얀 석유. 그러니까 10배를 가는구나. 네네네. 근데 또 리튬 안에서도 그 수산화 리튬하고 네네네. 탄산 리튬. 탄산 네네네. 리튬하고 근데 탄산 리튬은 조금 꺾이는 추세라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탄산 리튬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고공행진을 하다가 탄산 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밀고 있는 게 LFP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에 탄산 리튬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하이니켈 배터리가. 왜냐면 탄산 리튬이 쓰이는 LFP 배터리는 가격이 쌉니다. 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밀도가 떨어져서 부피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픽업 트럭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데 픽업 트럭에는 사실 LFP 배터리보단 하이니켈 배터리가 좋겠죠. 왜냐하면 부피도 LFP 배터리보다 줄어들고 출력도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 이제 픽업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GM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회사가 어딥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그 파우치팩으로 또 만들죠. 네, 왜냐면 이것도 캔으로 만들면 이게 또 부피가 많아지니까 파우치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는 미국에서 픽업 트럭에 거의 채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GM뿐만이 아니고 포드도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손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려면 수산화 리튬이 네, 수산화 리튬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염호에서 네. 뽑아낼 때는 네. 탄산 리튬도 만들 수 있고 수산화 리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방식에 따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뽑아내는 게 우리나라 네. 기술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으로 뽑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하이니켈 쪽으로 가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도 하고 네네.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셀하고 소재 쪽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어떤 보고서를 또 보니까 네. 장비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아, 장비요? 네. 장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배터리나 뭐 양극재 만드는 이제 과정에 이 회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조금이라도 철이 들어가면 폭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과정마다 탈철기를 써가지고 철을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보 마그네틱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탈철기 제품 공급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도 중요하죠.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근데 장비는 어쨌든 한번 탑재가 되면 거기 붙박이식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계속 몇 년간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소재는 계속 채워줘야 돼요. 소모성이구나. 네, 소모성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소재, 장비보다는 소재가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피엔텍인가? 그게 뭐 네. 또 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이런 장비 회사보다는 그래도 그냥 소재 쪽이 네네. 아직은 더 좋은 것 네네. 같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폐배터리. 네네네. 폐배터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년 뒤쯤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이른 거죠. 네, 너무 이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종목에 리튬자만 들어가도 얼마 전에는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용돼서 그게 시장에 안착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10년 동안에 폐배터리 업체들이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한번 뭐 소위 먹고 네. 그 다음에 가도 되는 건데 그걸 그렇죠. 굳이 지금 네.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일부러 할 네. 필요가 있냐. 네. 아직 소재도 커질 게 한참 네, 남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 아까 소재 쪽에서 네. 포스코 케미칼을 거의 탑픽으로 뽑으시는 건가요?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을. 네.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재화, 리튬, 염호, 광산이라든지 그런 내재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스코 케미칼과 손을 잡고 있어요. 뭐 저하고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뭐 LG전자랑 삼성전자랑 손 안 잡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 손을 내미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예 완성차 업체 자체적으로 포스코 케미칼하고 양극재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거치지 않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직접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입지가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지금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에코프로비엠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도 좋겠죠.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LMF 뭐 이런 양극재 업체들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은 이미 한번 점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핑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성장성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장 증설을 지금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핑이 또 한 번 오려면 2025년 정도의 기점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코로나 이후에 네네. 전기차냐 수소차냐 네네. 그걸로 네. 고민 많이 하셔서 결국에 전기차를 우선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수소차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수소차요? 네. 아니면 수소 에너지 자체도? 수소 에너지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요? 네네.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이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시장성을 봤을 때 수소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석유 부국으로 알려진 사우디 같은 경우도 수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넘어서려면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한국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 기술력을 적용했을 때 한국이 좀 수소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더군다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태양광은 거의 중국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 정도?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정도가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미국 시장 바라보고 조금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거의 중국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업체 GM하고 이제 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빈이거든요. 그 터빈을 만드는 미국 GM, 그 다음에 덴마크의 베스타라는 기업이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해상풍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내륙의 풍력 발전단지를 만든다라는 건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해상은 이제 엄청 넓잖아요. 주인도 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풍력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해상풍력으로 나가려면 이 터빈 자체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보다는 수소 쪽이 아무래도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탑티어에 들 수 있는 경쟁력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풍력보다는 수소에 조금 더 그 수소하면 그 두산 퓨어셀 네, 두산 퓨어셀도 있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회사 중에 범한 퓨어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또 그 수소마다 조금 섹터가 다른 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의 압축기, 그 다음에 또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에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수소가 성장이 되면 이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럼 사우디하고 뭐 협력을 한다는 거는 이런 기업들인가요? 아무래도 뭐 두산 퓨어셀도 사우디랑 협력을 하겠죠. 네, 두산 퓨어셀이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거기 수소 에너지. 그럼 수소는 주로 만약 개발이 되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수소는 보통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해서 발전소에 지금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막 원자력 발전소도 대체를 하는 건가요, 수소가? 수소가 발전이 된다고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네, 대체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원자력을 대체할 수준이면 핵융합 발전이 나와야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핵융합이 아닌 이상은 사실 수소 발전이 나온다고 해도 원자력까지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자력을 줄일 수는 있겠죠, 비중을. 네. 근데 이제 수소 발전이 좋은 이유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
수소인데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근데 그린 수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러니까 그 그레이 수소랑 네. 그레이 수소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면 그레이 수소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탄소 포집 기술을 넣으면 블루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다든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분해해서 뭐 수소를 얻는다. 이러면 이게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군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타산성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럼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 수소 에너지가 올라가면 네. 화학 발전 같은 건 줄어드는 건가요?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발전이 줄어들죠. 네, 아무래도 뭐 석탄은 이제 거의 지금이 막바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석탄을 계속하면 탄소 중립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석탄 그 발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진정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석탄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지금 석탄 가격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원자재 전쟁 이런 게 좀 해결이 되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좀 또 주가가 네네네. 꺾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아까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네네.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고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뭐 반도체, IT 플랫폼, 2차 네네. 전지, 2차 전지 안에서도 네네. 셀, 뭐 소재 장비, 네네. 폐배터리 네. 등등 수소 에너지까지 친환경 네네. 에너지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매달 네. 어떤 정도로 이렇게 뭐 한 100만 원 여윳돈이 있다고 네. 할까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를 네. 해가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투자를 어느 섹터를 어느 섹터요?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를 계속 투자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2023년에도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2차 전지주에서도 괜찮은 주를 선택하셔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네. 현금 비중 우선 내려놓는 거죠. 한 20-30%.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현금이 없어도 된다 싶으시면 그냥 다 넣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100%? 네, 2차 전지는 네. 2차 전지 100%?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는 진짜 완전 추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대강 어느 정도로 오늘 얘기해 주신 또 개별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네. 좀 어떤 종목에 뭐 이런 정도 넣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전에도 아마 비슷한 말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포스코 케미칼 50%, 미래나노텍 5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나 이제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데 네네. 개별 종목으로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네네. 그런데 ETF는 한번 담아보겠다. 네네. 하면은 LIT나 뭐 그런 걸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ETF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어차피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네네. 뭐 혹시 네오님 좀 뭐 빠뜨리셨거나 뭐 하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2023년이 되면 경기 침체다 보다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는 많이 되진 않지만 97년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그래도 삶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 안에서도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으니까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한국이 지금 수출 6위입니다. 수출 순위 6위. 그렇구나. 네, 이게 잠깐 뉴스로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뭐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쵸. 수입 비중이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국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찾는 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상황이 좋아지면 좋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상생활에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돈이 어느 정도 또 생기시면은 좋은 기업들의 투자를 적립식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면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실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네오의 지식창고에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